호흡이란 숨을 들여 마시고 숨을 바깥쪽으로 내뱉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기체 교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숨을 들여 마시는 흡기는 굉장히 능동적인 방법으로 이용이 됩니다. 우리가 산소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산소를 들여 마시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 반대로 호기는 그 능동적인 과정을 더 이상 하지 않고 그 능동적이었던 그 모든 과정을 끊어놨을 때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굉장히 수동적인 반응이라고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우리가 불필요한 공기를 내보내는 과정, 즉 그것은 우리가 호기라고 하고, 그 과정은 굉장히 수동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인 남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분당 10에서 12회의 안정적인 호흡을 갖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평상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기체 교환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호흡의 현상은 분당 10에서 12회 정도 되며, 그것은 신경계의 조절을 통해서 폐의 움직임과 또 폐를 둘러싸고 있는 횡격막, 그리고 가로막이죠. 그리고 그 또한 갈비뼈, 그 갈비를 둘러싸고 있는 갈비 사이 근육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며, 이러한 변화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일어날 때 우리는 과호흡 혹은 심호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변화를 우리가 갖게 됩니다. 자, 이때 변화하는 모습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숨을 들여 마시는 과정을 들숨이라고 합니다. 이 들숨은 공기가 허파로 이동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로막, 즉 횡격막이죠. 이와 같이 횡격막이 이렇게 폐와 갈비뼈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공간 안에 이렇게 이완되어 있는 상태로 붙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횡격막이 수축을 하면서 아래로 내려갑니다. 즉 가로막이 아래로 수축을 하면서 짧아지는 거죠. 이렇게 짧아지면 실제 가로막이 내려가면서 이만큼의 공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가로막을 중심으로 여기 흉곽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이 가슴 안의 공간은 자연스럽게 공기가 더 들어올 수 있는 음압이라는 압력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가로막이 수축을 하는 상태로 음압을 형성하고, 더불어 이 횡격막, 가로막을 중심으로 봤을 때 이 위에 있는 흉곽 사이에는 이렇게 뼈가 있습니다. 그래서 늑간이 있고 늑간 사이에 근육들이 존재하는데, 갈비뼈 사이의 근육이라고 말하며 이 갈비뼈 사이의 근육이 수축하는 형태를 보이면서 갈비뼈를 위로 들어 올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흉곽은 위쪽과 바깥쪽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변화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슴 공간 안의 부피가 이전보다 더 커지면서 음압을 형성하고, 그로 인해서 허파거리 안으로 공기압이 감소되는 그 음압을 이용해, 음압이죠. 음압을 이용해서 대기에서 폐 안쪽으로 공기가 이렇게 들어가는, 허파 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러한 변화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 압력이 감소하면서 공기는 빨려 들어가는 현상을 갖게 되고, 폐 확장을 유도할 수 있는 게 바로 들숨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공기가 들어온 다음에는 더 이상 공기가 채워지지 않을 정도의 압력은 대기 압력과 같아진 상태로 멈추게 되겠죠. 그래서 들숨이 끝나고 이러한 변화들을 더 이상 일으키지 않고 이러한 변화를 놓아버리면 자연스럽게 이 아래로 떨어져서 수축을 하고 있었던 가로막이 다시 이완을 하면서 폐를 위쪽으로 눌러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공간 안에 누름 현상에 의해서 폐는 플러스 압력인 양압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밖으로 공기를 빼는 호기 현상, 날숨에 있어서는 양압을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공기가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자, 안정시 들숨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분당 10에서 12회 정도의 안정시 들숨에 이용되는 근육은 호흡근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가로막이 있고요. 두 번째 갈비뼈 사이 근육입니다. 이때 이용되는 갈비뼈 사이의 근육은
원래는 구조적으로 두 개가 있습니다. 바깥쪽에 갈비뼈 사이근이 있고 안쪽에 갈비뼈 사이 근육이 있는데 이때 움직이는 갈비뼈 사이근은 바깥쪽에 있는 바깥 갈비 사이근입니다. 그래서 안정시 들숨 때 이용되는 근육은 크게 두 가지 가로막과 바깥 갈비 사이근이 있으며 이들이 안정시 들숨 시에는 동시에 수축을 하면서 갈비뼈를 들어 올려주고 그리고 여기 흉곽이라고 설명하는 이 가슴 안의 공간 안에 음압이 형성돼서 공기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변화를 갖게 됩니다. 자, 그럼 안정시 날숨은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시 날숨은 자연스럽게 들숨의 반대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능동적으로 우리가 산소를 얻기 위해서 들숨을 유발했다면 그 들숨을 끊어주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날숨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횡격막이 이완됩니다. 즉 가로막이라고 설명합니다. 횡격막은 가로막입니다. 가로막이 이완되면서 안으로 이렇게 붙게 되고 위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안에 있는 갈비 사이근, 즉 바깥쪽에 있는 갈비 사이근이 이완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갈비뼈가 제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흉곽은 아래쪽과 안쪽으로 움직입니다. 아까 안정시, 들숨시에 사용되어 있었던 가로막과 바깥 갈비 사이근이 자연스럽게 이완을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호흡근은 가로막과 바깥 갈비 사이근입니다. 그래서 가슴 안의 부피가 감소되면서 자연스럽게 양압이라는 형태의 압력이 조금 더 증가하는, 대기와 비교했을 때 약간의 증가 현상을 보이는 그런 변화를 갖게 되고 허파는 자연스럽게 탄력적으로 수축을 하면서 바깥쪽으로 공기를 밀어내는 현상을 갖게 되는 게 바로 날숨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폐의 압력이 증가해서, 즉 양압이죠. 그 양압이 형성할 수 있었던 건 호흡근이 자연스럽게 이완을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그 압력이 증가해서 공기가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는 과정이 날숨이며 아까 흡식, 공기를 들여 마실 때 수축하고 있었던 모든 근육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들숨과 날숨의 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숨은 능동적인 방법으로 우리 몸에 산소가 필요하면 그 산소를 얻기 위해서 공기를 들여 마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들숨을 만들기 위해 호흡근이 수축을 하게 되는 거죠. 호흡근이 수축을 하면서, 즉 여기서 얘기하는 호흡근은 두 가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가로막이 있고 바깥 갈비 사이근입니다. 이 두 개의 근육이 수축을 하면서 흉곽 내 압력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즉 마이너스라는 압력이 형성되면서 그 마이너스라는 압력은 폐에도 동일하게 마이너스의 압력으로 음압이 형성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공기가 바깥쪽에서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현상을 통해 들숨이 이루어집니다. 들숨이 이루어지면 공기가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음압을 계속 유지하는 게 아니라 들숨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대기 압력과 같아집니다. 들숨의 마지막 단계를 우리가 흡기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흡기말은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면 흡기말은 공기가 채워져서 대기의 압력과 같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흡기말은 폐 용적이 굉장히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공기가 들어왔기 때문이죠. 폐 용적이 커져 있고요. 지속적으로 공기를 유입한 상태에서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근이라고 얘기하는 기본적인 두 가지의 근육은 계속해서 수축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폐포의 압력은 대기의 압력과 같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은 폐포의 압력과 흉막각 내의 압력의 차이를 우리가 경폐압이라고 이야기했고 경폐압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 경폐압 자체가 폐포의 압력이 흉막각 내 압력보다 높다는 걸 말해주며 그로 인해서 폐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항상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형태인데
이때는 흡기 말의 현상에서는 경폐압이 가장 커져 있는 상태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흉막강에는 어떠한 물질도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압력이 떨어진 상태로 계속해서 유지되지만, 실제 마이너스로 떨어진 상태로 유지되지만, 하지만 폐포 쪽으로는 공기가 이미 채워져서 대기하고 압력이 같아졌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유입됐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현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여기 B금을 치고 있는 이 자리가 바로 경폐압이라고 생각한다면, 경폐압은 흡기 말에 가장 커져 있는 그러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경폐압이 가장 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수치가 가장 높다는 걸 의미하죠. 자, 이러한 변화를 갖고 있을 때 우리가 흡기 말이라고 설명하고, 공기를 더 이상 유입하지 않고 멈춘 상태에서 들여마신 산소가 우리 몸에서 사용이 되고 바깥쪽으로 다시 이동을 해야 될 때는 다시 날숨이라는 형태로 변화하게 됩니다. 즉 흡기 말에 이용되어 있었던 흡식 근육이죠. 그래서 이게 호흡근이라고 하고 있는 이 근육들이 자연스럽게 이완을 하면, 즉 이것들을 수축할 수 있도록 계속 잡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이완시켜 버리면 자연스럽게 수축을 하고 짧아졌던 가로막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폐포가 이렇게 있으면 폐포에 가로막이 이렇게 이완되어 있는 형태에서 수축을 하느라고 아래로 이렇게 짧아집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완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다시 이렇게 위쪽으로 붙어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만큼의 흉곽 안에 있었던 공간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그 사라지는 공간은 결국 횡격막, 가로막에 의해서 폐를 밀착시키는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폐를 이렇게 위쪽으로 밀면서 폐포의 압력이 양압으로 걸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양압을 이용해서 공기가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는 형태가 날숨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에 사용하는 이 흡식 근육이 들숨 시에는 수축을 했다가 날숨 시에는 이완을 하는 현상을 통해서 들숨과 날숨의 변화를 유도하게 됩니다. 이때 흡기 말에 이러한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들숨과 날숨, 좀 전에 설명한 대로 안정식 호흡 시에는 흡식 근육이 이용됩니다. 바깥갈비 사이근과 가로막이 기본적인 안정 호흡 시에 사용되는 흡식근이라고 설명하죠. 그런데 노력성 호흡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시때때로 노력성 호흡을 가질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불안정한 호흡을 갖고 있을 때 호흡의 용량이 계속해서 동일하게 유지되지 않고 어떨 때는 깊게 숨을 들여 마시고 내뱉기도 하는 형태를 띠게 되는데, 이것을 노력성 호흡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 몸에 산소를 더 필요로 할 때 나타나는 변화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노력성 호흡을 할 때는 조금 더 공간 안에, 즉 가로막을 사이에 두고 이 가로막 안쪽에 존재하는 공간에 더 많은 공기를 들여보내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흡식근이 수축을 하면서 동시에 더 많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조적인 흡식근이 같이 수축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목비근과 목갈비근이 됩니다. 그래서 노력성 호흡의 흡기를 설명하면 흡식 근육이 수축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목비근과 목갈비근이 수축을 해서 목비근과 목갈비근이 수축을 하면 이렇게 목 위쪽으로 근육을 당겨줍니다. 그래서 연결되어 있는 여기 갈비 사이 근들이 같이 들어 올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간 안에 더 넓은 공간이 확보되는 그러한 형태를 띠면서 굉장히 강한 흡식을 통해서 공기를 들여 마시는 그런 형태를 띱니다. 폐가 확장되면서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는 강한 들숨의 현상이 바로 노력성 흡기 시에 나타나는 변화라고 설명합니다. 폐를 최대한 확장하고, 그리고 굉장히 흡식에 사용되는 여러 개의 근육들을 강하게 수축하는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변화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비근과 목갈비근을 보조적 흡식근 또는 보조적 들숨근이라고 설명을 하죠. 최대한의 공간을 확보합니다. 자, 그리고 노력성 호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의 공간을 줄여주는 거죠. 아주 최대로 줄여주기 위해서 흡식근과 그리고 두 번째 보조적 흡식근들이 같이 이완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리로 돌려놓는 변화를 갖게 되죠. 그래서 갈비뼈를 아래로 이동하고 그리고 나서 최대한의 공간을 축소시키고자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거기다가 조금 더 짜서 내보내는 현상을 보이기 위해 또 하나 추가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바로 안쪽에 있는 갈비 사이근입니다. 갈비뼈를 안쪽에서 잡고 있어서 안쪽 갈비 사이근이 수축을 하면 갈비뼈들이 더 좁은 공간을 잡으면서 더 안으로 압착돼서 눌리는 그러한 형태를 띠면서 여기 흉곽이라는 공간 안에 최소한의 공간을 갖고자 노력해서 안으로 붙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갈비뼈를 최대한 아래로 이동시키는 그러한 변화를 갖고 또 하나 복식근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근이라고 설명하죠. 복근. 이 복근이 수축을 합니다. 복근이 수축을 하면 복강내 장기들이 원래대로 제자리를 찾게 되면서 거기다가 흉곽이 굉장히 좁아지는 변화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노력성 호기, 공기를 최대한 내보내고자 한다면 흡식근이 이완을 하고 보조적 흡식근이 동시에 같이 이완을 합니다. 그래서 모두 다 제자리를 찾아 되돌려 놓는 현상을 갖게 되면서 거기다가 안쪽 갈비 사이근이 수축을 합니다. 안쪽 갈비 사이근이 수축을 해서 여기 흉곽 안에 공간을 최소시키고자 서로 압착되는 현상을 보이고 그리고 또 복근이 수축을 하면서 장기를 원상복귀시키고 그리고 최대한의 근육을 안쪽으로 당겨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공간을 최소화로 시켜주는 변화를 유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력성 흡기와 호기 시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잘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림 12-7이 있습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과정에 기도저항의 관계로 여기 기도에 생기는 저항값이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도의 저항값은 기도의 내경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기도가 좁아지면, 즉 내경이 좁아지면 기도의 저항값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넓어지고 확장이 되면 기도의 내경은 넓어진다라고 설명하고 이때의 기도 저항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그림은 호흡할 때 흉곽의 안쪽의 압력과 그리고 헛박과리의 압력과 그리고 기도 압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박과리가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압력, 그리고 흉곽 안의 압력, 그리고 기도 안의 압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들숨 전, 들숨 중, 그리고 들숨의 말 각각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면 이렇게 폐포의 압력이 마이너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는 현상이 우리가 들숨으로 설명을 합니다. 들숨의 말은 이제 이 바깥쪽으로 공기를 빼기 위해서 날숨을 하는 그러한 변화를 갖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형태죠. 그런데 들숨 전, 들숨 중, 들숨 말에는 기도의 압력에 비해서 흉곽의 압력이 점점 감소하게 되고 이때 기도는 넓어지면서 오히려 저항값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들숨 시에는 저항값이 낮아지면서 공기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그러한 유입을 초래하게 됩니다. 하지만 강제적으로 날숨을 할 때는 흉곽이 갖고 있는 압력이 기도의 압력보다도 훨씬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경이 이렇게 좁아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변화를 갖게 되겠죠. 그래서 기도의 저항값이 상당히 증가하는 그러한 형태를 띠게 됩니다. 강제로 날숨을 한다는 것은 폐포가 강제로 쪼그라들면서 안에 있는 기도를 더 누를 수 있는 그러한 변화를 갖기 때문에 기도 저항은 물리적으로 상당히 올라가는 그러한 변화를 갖게 됩니다. 기도 저항이 올라간다는 건 내경이 좁아졌다는 거고 그래서 밖으로 공기를 빼서 내보내는 현상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강제 날숨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는 형태입니다.
자, 그림 12-8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환자가 날숨을 일으킬 때 기도 저항이 어떻게 달라지고 폐 안에 남는 공기의 양은 어떻게 증가하는지를 살펴보면, 자,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환자란 실질적으로 기도 저항이 매우 올라가 있는 형태를 띠고 있는 질환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도 저항이 올라갔다는 건 아까 말한 대로 기도의 내경이 좁아졌다는 걸 의미하죠. 예를 들어서 기관지 천식이나 만성적으로 기관지 염을 갖고 있어서 기도가 좁아져 있고 기도 저항이 올라가 있는 상태, 즉 가는 기관지들의 저항값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호흡 시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며, 특히나 숨을 바깥쪽으로 내쉴 때, 즉 강제 날숨을 하겠죠. 강제로 밖으로 숨을 내뱉는 날숨 시에 기도가 굉장히 좁아져 있기 때문에 저항의 증가로 인해 숨 쉬는 소리가 심하게 들리는, 쌕쌕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그런 잡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공기를 바깥쪽으로 빼는 현상을 일으켜도, 즉 날숨을 해도 폐 안에 공기가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그런 형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폐가 축소해서 공기를 빼내는 과정보다도 기도의 저항값이 증가되어 있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환자의 호기 시에는 바깥쪽으로 공기가 나가는 현상 이후에도 남아있는 공기 이용적이 증가되어 있는 형태, 즉 잔기량이 증가되어 있는 그러한 변화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잡음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하겠죠. 자, 그렇다면 정리하면 기도 저항은 내경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 내경은 들숨보다도 날숨 시에 좁아집니다. 그래서 실제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 같이 원래 기도의 내경이 좁아져 있는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호기를 일으키는 폐에 비해서 기도 저항이 상당히 증가된 이러한 좁은 내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호기 시에 날숨을 일으켜도 바깥쪽으로 내보내는 공기의 이동이 있어도 폐 안에 남아있는 공기의 양이 증가되어 있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자, 그러면 기도 저항이 올라갔고, 즉 내경이 굉장히 좁아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밖으로 호기를 해도 잔기량이 남아있고요. 이 잔기량이 남아있다는 건 이 안에 우리가 가스 교환을 일으킨 다음에 바깥쪽으로 내보내야 하는 이산화탄소가 많이 들어있는 공기라고 설명할 때 이 잔기량이, 즉 이산화탄소가 폐 안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형태를 띠기 때문에 이 그대로 우리 몸에 반영이 되면 이것이 CO2가, 이산화탄소가 수소이온으로 전환이 돼서 수소가 우리 몸에 축적되는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소로 인해서 우리 몸의 pH가 떨어지는 그러한 형태를 띠면서 그 현상은 결국 우리 몸에 산증을 초래하는 그러한 변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폐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산증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여러 개의 부작용을 함께 초래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게 되고, 일반적으로 폐 안에 잔기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폐 안에 이미 공기가 많이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흡식을 유도하게 되면 흡식의 용량이 또 줄어들겠죠. 그래서 우리가 호흡할 때 이용하는 기본적인 호흡량이 감소하는 그러한 변화도, 호흡량이 감소하는 이러한 변화도 유도할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을 갖게 됩니다. 폐는 폐포라는 폐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파과리의 구조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개의 세포가 폐를 이루고 있습니다. 호흡의 허파과리 세포라고 하며 1형 폐세포입니다. 타입 1이죠. 타입 1 허파과리 세포가 있으며 그 외에 아주 소량의 타입 2 허파과리 세포, 과립형 허파과리 세포들이 있습니다. 1형 허파과리 세포는 실질적인 호흡에 관여하는 세포입니다. 그래서 평평한 허파과리 세포로 호흡의 약 크게는 97%까지 덮고 있는, 그래서 가스 교환에 이용되는 그러한 세포라고 볼 수 있고요. 2형 폐세포는 실제 가스 교환은 이용되지 않지만 이 2형 폐세포 자체가 표면 활성화 물질을 분비해 줍니다. 이 표면 활성화 물질은 폐의 유연성을 도와주는 물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표면 활성화 물질 이 자체가
폐가 확장할 때 유연성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특징을 갖게 되는데, 실제 폐는 두 가지의 유연성을 갖고 있는 특징을 갖습니다. 실질적인 유연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E형 폐세포에서 분비되는 표면활성화 물질이 바로 두 번째 유연성을 보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특징의 역할을 합니다. 폐의 실질 유연성은 폐가 실질적으로 공기가 채워지면 늘어나고 공기가 밖으로 나가야 하면 줄어드는 형태를 띠기 때문에 풍선과 같이 확장했다가 다시 축소되는 그러한 변화를 가질 수 있다는 게 실질적인 유연성이고, 두 번째 표면활성화 물질은 이렇게 폐가 공기를 유입하면서 확장을 시켜야 되는데, 원래는 폐를 둘러싸고 있는 바깥층의 분자들이 바로 물분자입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물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분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폐층이 있고 폐 바깥층에 존재하는 이 물분자의 특징은, 폐가 공기가 유입되면서 확장이 될 때 이 물분자 특징은 스스로의 장력을 형성하기 때문에 폐가 확장이 될 때 이렇게 확대되면서 커져야 되는데, 바깥쪽에 있는 물분자들끼리 자기들끼리 끌어당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분자의 특징, 자기들끼리 표면 장력을 형성해서 끌어당겨주는 형태를 갖기 때문에 폐가 실제 확장되는 것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폐가 바깥쪽으로 확장을 시켜야 돼서 공기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바깥쪽에 있는 물분자들이 자기들끼리 달라붙어서, 즉 물층과 공기층이 서로 접해 있을 때 물분자들끼리 자기들끼리 잡아당기는 힘을 발휘해서 허파과리를 이루고 있는 물층의 표면 장력이 형성돼서 우리가 들숨 시에 폐의 확장을 방해하는 그러한 부작용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표면활성화 물질이 표면 장력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면서 폐가 유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E형 폐세포가 제대로 분비되지 않은 폐가 있습니다. 즉 표면활성화 물질을 제대로 분비하지 않아서 폐가 확장을 일으켜야 되는데, 실제 표면 장력이 너무 크다 보니까 폐가 확장할 수 없어서 유연성이 줄어든 거죠. 그래서 들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공기의 유입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쪽으로 들어와야 하는 공기가 반대편으로 넘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공기의 흐름이 실제 확장되지 못하는 폐는 줄어들고 확장이 잘 이루어지는 폐 쪽으로 넘어가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공기의 흡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 폐를 가리켜서 우리가 공기가 없는 폐, 실제 무기폐라고 합니다. 공기가 이동하지 못하는 폐죠. 그리고 이것을 증상으로 나타나면 무폐증이라고도 합니다. 공기가 들어갈 수 없어서 실제 가스 교환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증상을 우리가 무폐증이라고 설명을 하죠. 그렇다면 이렇게 표면활성화 물질이 제대로 분비되지 못해서 공기의 이동이 없는 폐는 결과적으로 본다면 가스 교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폐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가스 교환을 폐에서 적절하게 이룸으로써 우리 몸에 필요한 산소를 얻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표면활성화 물질이 분비되지 못하는 폐는 그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정상적인 폐 쪽으로의 공기 흐름을 더 증가시켜서 여기서 이루어지는 가스 교환을 기능을 하지 못하는 폐가 할 수 없는 그 기능을 대신해주는 그러한 특징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폐 쪽으로 공기가 더 많이 흐르고, 정상적인 폐 쪽으로 공기가 더 많이 흐르고, 그리고 이쪽으로의 모세혈관의 흐름이 더 원활해지기 때문에 가스 교환을 충당하는, 그래서 실제 이 무기폐에서 보여지는 산소가 부족한 저산소증을 대신 기능을 하는 폐가 갚아주는 형태로 우리의 호흡과, 그리고 또한 폐를 둘러싸고 있는 모세혈관의 혈장량의 증가가, 혈액량의 증가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특징을 갖게 됩니다. 폐를 둘러싸고 있는 모세혈관이 그러면 A와 B 쪽으로 혈액을 흘려보낸다면
B 쪽으로는 어차피 혈액순환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B의 혈관은 수축을 합니다. 모세혈관은 수축을 하죠. 대신 나머지 혈액은 어디로 갈까요? 그렇죠. A 쪽으로 넘어갑니다. 기능을 하는 쪽에 실질적인 가스 교환을 돕기 위해서 우리 몸에 필요한 산소의 빛, 산소 부채죠. 그것을 갚기 위해서 A 쪽으로 순환하는 혈액량을 더 증가시키는 형태를 갖게 됩니다. 신생아의 경우, 미숙아로 태어나는 경우는 이렇게 폐가 실질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특징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폐가 분비해야만 하는 표면활성화 물질을 제대로 분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폐가 태어나자마자 확장을 통해서 폐호흡을 해야 되는데 폐호흡을 하지 못해서 폐호흡이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증상을 우리가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기폐를 갖고 있는 신생아의 경우 폐 확장을 일으킬 수 있게 도와주는 표면활성화 물질의 분비 부족으로 신생아가 호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부작용을 낳을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개의 폐 질환을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ulmonary fibrosis, 폐 섬유화입니다. 폐가 딱딱하게 굳어서 재생되지 않아 생기는 현상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질환입니다. 미세먼지나 나쁜 공기에 의해서도 폐 섬유화가 생길 수 있고 바이러스와 같은 어떤 미세 질환으로 인해서 생기는 현상일 수도 있고 항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인해서도 생길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폐기종은 만성 폐질환으로서 비정상적으로 공기가 나가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폐가 줄어들 수 있는 탄성 자체가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호기가 부족하게 일어나는 형태라고 볼 수 있어서 실제 밖으로 빠져나가는 호기 현상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폐 안에 공기가 남아있는 잔기 용적이 증가되어 있는 형태를 단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세 번째, 기관지 천식, 브론키얼 아스마가 있습니다. 이 아스마, 기관지 천식은 기관지의 과민 반응으로 기관지 염증이나 혹은 기관지 내경이 굉장히 좁아져 있는 그러한 어떤 그런 알러지 반응과 같은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내경이 좁아져 있는 변화를 갖게 되겠죠. 이 세 가지는 우리가 끝까지 100% 치유할 수 없는 그런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폐섬유화는 한번 일어나면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폐 상태를 갖기 때문에 이거는 폐 기능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형태로 계속해서 안고 가야 되는 질환이라고 볼 수 있고 폐 기종과 특히나 폐 천식의 경우는 어느 정도 그렇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좀 줄여주면 폐가 기능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되겠지만 실제 기도 저항이 좁아지고 폐가 정상적인 기능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작용을 보이기 때문에 호흡 시에 사용되는 공기의 양이 매우 감소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폐부종이 있습니다. 폐가 여러 가지 그런 변화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폐 바깥쪽에 있는 수분층이 증가되어 있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기침을 유발하고 폐가 제대로 확장되지 못하기 때문에 호흡곤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응급시에는 이뇨제를 투여해서 폐 바깥층의 물층을 줄여주는 방법으로 폐 부종을 감소시키는 그런 특징을 갖기도 합니다. 뉴모니아, 폐렴이죠. 폐렴은 세균이 감염돼서 나타나는 변화이기 때문에 폐에 실질적으로 염증이 생기는 변화입니다. 그때는 항생제를 투여해서 질환을 치료하면 될 수 있게 됩니다.